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위에 있는 나라인데 영토로는 미국보다 더 커요. 또 전에는 캐나다 달러가 미국 달러보다 더 강했어요. 지금은 미국 달러의 75%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국력이 약화가 된 거예요. 누가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냐? 이자입니다. 쥐스탱 트루도예요. 이자가 2015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0년 동안 캐나다 총리로 집권했습니다. 44살의 나이에 큰 국가의 총리가 된 거예요. 미국의 오바마처럼 젊은 나이에 캐나다를 영광으로 이끌 그런 지도자라고 이런 평을 받으면서 이자가 등장을 했는데, 이민을 확대하겠다, 복지 강화하겠다, 환경 보호한다, 그리고 동성애 이런 거 하고 난민 다 받아들이고 사회주의를 급진적으로 추구하니까 캐나다가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1년에 50만 명씩 이민자를 받아들입니다. 10년이면 그럼 500만 명이에요. 캐나다 인구 4천만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에 10분의 1씩 인구를 늘려놓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주택값이 2배 반씩만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이 그 월급을 가지고 원룸 하나 가지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캐나다 탈출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2019년 이후 1인당 GNP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국민들의 삶은 점점 나빠지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캐나다 보시면 알겠지, 남미에 있는데 왼쪽에 가면 길게 돼 있는 그런 국가가 있어요. 칠레예요. 칠레는 1970년에 이 세상에서 처음 선거를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로 체제를 바꾼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까딱 잘못하면 지금 두 번째 나라가 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칠레에서는 인민연합, 좌파연합에 아옌데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어요. 국민들이 무상복지, 무상의료 다 해주면은 말 그대로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옌데를 대통령으로 직접 선출했어요. 근데 아옌데 정부는 소수 자본가들, 다국적 기업, 스위스, 미국 등에 의해 독점이 되던 국가의 부를 다 국유화한 거예요. 사회주의가 되면 다 국유화하는 거예요. 개혁 초기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니까 미국 등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선진국에서 자본을 다 빼내가는 거예요. 경제 제재하고 투자 단절하고 국내에 또 기득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다 뺏어가는데 그냥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기득권 세력이 저항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여기도 140%에 달하고 실업과 식량난이 심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블루베리니, 올리브니, 포도니 지금 다 어디서 갖고 와요? 거의가 다 칠레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가서 3년도 지나지 않아서 식량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합니까, 여러분? 다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되면서 사회적 경제적 저항이 생기고, 또 칠레 내 자본가들은 해고하고 생산 중단하고 식량난 조장하고 경제 혼란이 유발이 되고, 이런 일이 자연적으로 발생이 돼요. 실업, 인플레이션, 생활고가 심화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3년 지나서 1973년 9월에 피노체트라고 하는 이런 군인이 이끄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아엔데 정부를 전복을 시키고 다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돌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칠레도 역시 남미에 있는데 왼쪽 세계에 네 번째 가는 경제국가예요. 50년경에 전 세계에 네 번째 가는 경제국가예요. 베네수엘라가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미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미인대회에 베네수엘라 여인들이 많이 나가서 세계 유니버스 미인대회 거기서 우승을 하고 이런 역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인들도 많고 한 그런 나라로 유명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인데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 기준에 베네수엘라를 떠난 사람이 얼마냐? 680만 명이 베네수엘라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콜롬비아, 페루, 칠레, 에콰도르 등 인접 남미 국가와 미국 등지로 이주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전체 인구가 얼마냐? 2,900만 명인데 그 2,900만 명의 약 20%가 이미 그 나라를 떠났어요. 근데 이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공부도 그래도 많이 하고 경제력도 있고 비행기도 타고 갈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이렇게 이민을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다 떠나고 마니까 거기 남아있는 나머지 80%는 어떻게 해요? 국가가 돈 주는 거, 배급 주는 것만 바라보고 그러고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차베스가 집권하면서 사회주의 정책을 본격화했어요. 말 그대로 다 무상복지, 무상교육, 모든 걸 다 무상으로, 석유시설이나 모든 거 다 국유화하고 이렇게 해서 다 무상으로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이 무지한 국민들이 너무 좋다고 다 공짜로 평등하게 나눠준다고 하니까 이자를 대통령으로 여기게 된 거죠. 이렇게 돼서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무상복지 확대하고 가격 통제하고 토지 몰수하고 급진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석유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고갈이 되고 또 모든 걸 다 국가에서 복지로 다 해준다고 하니까 그 모든 복지 프로그램에 돈을 내야 되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지속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0년대 들어서 초인플레이션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실업, 생필품 부족, 범죄 급증 이렇게 해서 사회 전반이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없으니까 심각한 가격 통제 정책하고 또 유통업체들은 이익을 제한하니까 정상적으로 판매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생필품, 식료품이 부족해지고 약탈이 생기고 사회 혼란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2016년 기준 물가가 275% 올랐고 2017년에는 물가가 2616%가 올랐어요. 말 그대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정치적인 불안, 부패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온 나라가 말 그대로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근데 차베스 이놈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뭘 도입했겠어요? 부정선거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유명한 부정선거 국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차베스가 도입한 이 사회주의 체제는 비효율적 국가 통제, 부패, 자원의존, 석유 하나밖에 없어요. 경제 다변화 이런 데 실패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도를 가서 보시면 저 위에가 북미고 밑에가 남미입니다. 남미의 맨 꼭대기 언저리에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1950년대 석유 부국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1인당 GNP가 세계 4위에 오를 정도로 매우 부유한 나라였어요. 어느 정도냐?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3%로 거의 1등이에요. 당시 유럽의 거의 주요한 모든 국가보다 국민소득이 높았고 남미에서는 최고 수준의 그런 국가였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런데 1954년생 우고 차베스라고 하는 이자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나라가 완전히 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2월 2일부터 2013년 3월 5일까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역임을 했어요. 1999년에 극도의 좌파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베네수엘라는 장기적인 경제 위기, 초인플레이션, 산업 붕괴, 외화 부족, 사회 불안 등으로 1인당 GNP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2025년 기준으로 4,925달러예요. 석유 매장량이 최고 제일 많이 뽑아내는데도 5,000달러가 안 됩니다. 그 지금 몇 등이냐? 세계 130등이에요. 전 세계 4등에서 전 세계 130등으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중남미 대부분의 나라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고 과거에 비해서 100단계 밑으로 하강을 한 거예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한마디로 체제 전쟁의 완결판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체제가 바뀔 거예요. 이게 바뀌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쪽으로 나가게 되면 사회주의 실험을 했던 그런 모든 나라가 겪었던 것과 동일하게 대한민국도 경제가 반토막 이상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국가를 버리고 탈출하는 그와 같은 일,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 다른 유럽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만 유독 못 살아요. 그 유럽 대륙 전체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북한 사람들, 우리 남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기고 같은 말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살아요. 중국도 공산당원 약 10% 정도를 빼면은 90%에 달하는 사람이 인간 이하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이 있으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답은 하나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체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살고 극빈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이런 나라들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오늘 저는 세상에서 10위권 안에 들며 잘 살던 나라인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캐나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남미에서 가장 잘 살던 칠레, 이렇게 살던 남미와 북미의 사회주의 실험 배경, 사회주의 실험으로 인한 그 처참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선언하는 이 서울대학생 연설이 뜨겁네요. 꼭 끝까지 봐요. 간첩법 확대를 반대하는 민주당이야말로 간첩 속을 아닌가요? 서울대학교 이기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78회 퇴진 요구와 입법 폭주, 일방적인 예산 삭감, 그리고 현재까지 29차례 줄탄핵 등으로 대통령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켰습니다. 또한 간첩법 개정안을 반대하여 중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간첩질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마약 소굴로 만들고 경찰이 치안 유지를 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국회증언법,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양곡관리법 등의 악법들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민생회복이라는 겉만 번지르르한 명목으로 원하지도 않는 지원금을 뿌려 청년들에게 이자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빚을 강제로 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따위 푼돈에 우리의 미래를 팔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나라는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닌 정당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진영이 이득으로 가져가는 정치적인 이익은 뭐냐? 그것은 바로 정부에 의존적인 사람들이 양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는 13평형 임대주택에 방문해서 이거 두 부부랑 아이 2명까지 해서 4명은 되겠죠? 여러분 원룸 하나가 9평입니다. 근데 13평이 어떻게 4명이 삽니까? 끔찍한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파 집단은 뭐냐면은 내 집 마련 꿈도 꾸지 마라. 싸움만 나니까. 더 넓은 평수 갖고 싶어 하잖아. 그것 때문에 투기 열풍 불잖아. 그거 우리 공산주의에서 허락하는 거 아니야. 다 13평 여기 살아. 이 좌파 진영이 수 도지사는 당적이 한나라 당이었지만 당시는 한나라 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 다수의 도의원들을 설득해서 중증 외상센터 설립 또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정당을 떠나서 생명을 살리는 일 앞에 목표가 합쳐지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았다라고 해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국주원 교수가 굉장히 이재명이나 저쪽 민주당에 친한 줄 알았는데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가 좋네요. 내 주변 사람들이 의문사였다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누구를 정신병원에 보냈다 소리 들어봤습니까? 우리 형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소리 들어보셨어요? 우리 형수님한테 제가 쌍욕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총각 사칭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검사 사칭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지사는 감옥 안 가는데 부지사가 감옥을 치장하면 지사는 감옥 몇 년 가겠습니까? 경기도지사 경력이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시절만 비교해보면 두 분 중에 어느 후보가 더 낫었나요? 그거는 도민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저는 사실 광교, 수원의 광교 테크노밸리와 신도시, 그것도 대장동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평택의 삼성 반도체단지, 이것도 대장동보다는 한 4배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저를 비롯해서 제 측근이 한 사람도 구속된 사람이 없고요. 저 측근이 한 사람도 의문사한 사람도 없고 감옥 간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도 추문에 시달린 적이 없습니다.